미션 365. 샬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선교지에서 수고하시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께 문안 인사드립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가보면 우리 선교사님들이 많은 사역들을 하시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다른 나라에서 오신 많은 분들을 미리 보내셔서 또 선교를 하신 그 많은 기록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과테말라 데니엘 최 선교사님을 연결해서 과테말라 선교와 또 과테말라 선교 역사의 아주 특징적인 이야기들도 있고 한데 한번 같이 그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화로 우리 과테말라의 데니엘 최 선교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선교사님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과테말라가 지금 시즌이 거기가 어떻게 되나요? 이제 4월이면. 예, 여기는 사실은 1년 내내 네. 날씨가 봄 같은 날씨입니다. 네. 그 해발 한 1,500m 이상이 되기 때문에 1년 내내 늘 아주 상쾌한 그런 날씨고요. 그 대신에 이제 1년에 절반은 우기고 절반은 6개월은 이제 건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건기가 끝나가고 이제 다음 달부터는 이제 6개월간 우기가 됩니다. 아, 그렇군요. 거기에 과테말라도 기독교 상황이 어떤가요? 개신교가 약하죠, 좀? 캐톨릭이 강하고요? 예, 그렇습니다만, 이 과테말라는 약간 좀 다른 중남미 국가하고는 좀 다릅니다. 개신교가 여러 선교사님들의 오랫동안의 이런 헌신과 수고 덕분에 중남미에서 사실은 개신교가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국 기독교가 세계 개신교 역사 가운데서 아마도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제일 많이 성장을 했다면은 한국 교회가 성장을 멈추게 되는 이제 80년대부터 70년대 말부터 80년대, 90년대까지는 과테말라의 개신교 성장률이 제일 빨랐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 한 5% 미만이었던 복음주의 교회들이 지금은 한 30%로 잡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 40%까지 잡지만 약간 조금 오버된 거고 한 30% 정도라고 보면은 맞습니다. 아, 굉장히 많군요. 네. 예. 네. 그러면은 거기가 지금 선교사님들도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죠? 예, 오래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최근 지난 10년 전부터 미주에 계신 이렇게 세컨 커리어로 실버 선교로 이렇게 오셔가지고 사역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주로 그러니까 북미에 있는 분들이 거기는 한국에서 가신 분들보다 북미에서 나가신 선교사님들이 더 많으시군요. 예,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사역을 잘하십니다. 그러나 한 60%에서 한 65%는 미주에서 오신 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우리 데니엘 최 선교사님도 사실은 원래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우리 남미에 1.5세로 계시다가 미국 가서 공부하시고 또 목회도 하시다가 다시 이제 선교사로 가신 거로 아는데 우리 선교사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김성 기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1학기 한 2달 다니다가 처음에는 아르헨티나에 갔다 그 다음에 이제 파라과이에서 한 5년을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내고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미국으로 재이민 와가지고요. 그게 81년도인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과테말라 온 지가 2년 됐습니다. 30년 정도 미국 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이제 2년 전에 이제 과테말라로 다시 오게 됐습니다. 네. 선교사님이 선교학 쪽으로 제가 학위가 있으신 거로 아는데요. 어떤 학위가 있으시죠?
예, 사실은 제 학위는 사실은 그 교회사인데, 네. 하긴 그 부전공이 선교학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주에 있을 때는 달라스에 있는 그 뉴송 교회에 선교 목사로,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달라스 침례 대학이라는 데서 이렇게 티칭을 좀 하다가 2년 전에 여기 와가지고 성교사님께서 잠깐 언급하신 것 같은데, 과테말라의 이 개신교가 활발하다 보니까 한 85년 거의 90년 된 개신교 복음주의 신학교가 있고, 중남미의 스페인해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인 신학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스페인부터 아르헨틴 또 멕시코 그런 신학생들이 와서 공부하는 중앙아메리카 신학대학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Central American Theological Seminary. 거기에서 지금 교회사와 그리고 선교학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우리 또 일반적으로 이제 과테말라 그러면 뭐 이름을 많이 들어봐서 아는 분도 있지만, 과테말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고 싶은데요. 혹시 과테말라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과테말라가 미주에 계신 분들에게는 참 멀지가 않은 데인데, 지리적으로는 사실 제가 살던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직행으로 한 3시간이면 오고요. 그리고 아틀란타에서도 한 3시간 반, 그리고 LA에서 만약 비행기를 타시면은 한 4시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LA에서 뉴욕 가는 것보다 시차도 한 1시간 정도 차이가 나고요. 훨씬 가까운데, 그러나 이제 문화적으로 볼 때는 뭐 한 3, 40년의 갭이 있고요. 그리고 바로 멕시코 바로 밑에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식민지 때는 멕시코가 이제 뉴 스페인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과테말라부터 저기 코스타리카까지 지금 중미의 5나라가 다 이 중앙아메리카로 해서 이 과테말라에 있는 그 안티구아라는 도시가 이 5나라 정도 되는 지역의 행정 수도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와 중남미의 모든 나라와 마찬가지처럼 1810년에서 20년 사이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이 된 후에 이제 각기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19세기의 시간을 거친 다음에 20세기에 들어왔는데, 이 중미에서 약간 좀 다른 나라와 다르다면은 좀 특별한 게 있다면은, 여기는 현지 보통 미국에서는 인디지너스라고 인디지너스 피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인디케나라고 하고요. 네. 원래 원주민이겠죠. 네. 그 퍼센테이지가 다른 나라는 이제 백인들과 이 인디언 계통의 사람들의 믹스인, 미국에서는 이제 메스티주라고 그러기도 하고, 여기서는 중미에서는 라디노라고 하는데, 그런 인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테말라는 멕시코의 남쪽 치아파스 지역과 같이 이 인디언 계통의 분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 빈부의 격차가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70년부터 95년 사이에는 한 36년간의 내전을 겪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미국으로 이렇게 피난 오기도 하고 난민으로 어쨌든 좀 독특하고 이 인디언 계통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20세기에 선교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메룬 타운센드죠. 네. 그리스의 창설자 그분과 또 US Center for World Mission을 창설하시고 디렉터로 오래 계셨던 랄프 윈터 박사가 다시 다 이곳 과테말라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신앙의 선교의 거장들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 근데 간간히 여기서 듣기에는 교민들이 어떤 땐 안전 문제로 뉴스가 되기도 하고, 치안이 좀 일반적으로 문제다라고 지금 외부에서도 보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예, 계시면서 그런 문제들 아니면 다른 사회 문제들은 어떤 게 있나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전에는 여기가 위험한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970년부터 96년에 정부와 게릴라 반군들의
이제 협약이 맺어지는 그때까지 한 36년 동안 내전을 걸치면서 나라가 많이 아주 피폐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요. 그리고 치안이 가장 안 좋은 이유는 그 36년 동안의 내전 기간 동안에 이 무기들이 그 회수가 내전이 끝난 다음에 사실은 무기들이 다 회수가 돼야 되는데 전혀 회수가 되지 않고 뭐 거의 한 몇백만 정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무기들이 그대로 그 길거리에 있고 경제가 좀 나아진다면 그 사람들이 게릴라로 이렇게 정부와 싸우는 사람들이 잡을 잡고 일을 할 텐데 경제가 나아지질 않으니까 또 악순환이 계속돼서 사람들을 죽이던 이런 게릴라들이 이렇게 또 사람들을 암살하고 납치하고 강도로 이렇게 변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 외부에서 미국에서 저희가 2년 전에 그 처음에 이곳에 오기 위하여 이렇게 인터뷰하고 같이 할 때가 한 4년 전이었는데 그때는 한국 분들이 많이 납치되고 한 10분 정도가 한 1년에 돌아가신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가도 되겠느냐 주위의 그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많이 염려를 했는데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긴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사실은 그 선교사들 경우에는 이렇게 위험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치안이 안 좋은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불편한 것은 있지만 사실은 그 가지 않아야 될 때 안 가고 또 이렇게 현지인들과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행동이라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한다면은 사실은 참 안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아마 제가 있는 2년 동안에 한 분 미국 분이 어려움을 잠시 총에 맞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외에는 많은 미국 분이나 한국 선교사님들이나 사고 나는 것은 없고요. 그러나 가장 이런 사고들이 많이 빈번한 것은 정말 참 안타깝게도 이 가난한 동네에 있는 분들 사이에서 사실 돈 뭐 한 5불, 10불을 뺏겠다고 아니면 핸드폰 하나를 셀폰 하나 이거 뺏겠다고 사람을 죽이고 이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참 선교사로서 선교의 그 하나의 도전으로 또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래도 뭐 좀 조심을 하셔야겠는데 그럼요. 조심해야죠. 네. 거기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지금 같이 가셨죠? 예. 네. 어떻게 잘 적응하나요? 예, 사실 저희가 오려고 할 때 큰 아들 한 소리가 미국에서 태어났고 9학년을 마친 티네이저가 될 때 왔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한월이라고 그때 6학년을 마쳤고요. 둘째는 그렇게 염려를 안 했는데 큰 아들이 여기서 적응을 잘할까 염려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적응을 아주 참 잘하고 있습니다. 적응을 잘하게 되는 데는 여기에 그 선교사 자녀들을 교육하는 선교사 자녀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선교사의 마인드를 가지고 와서 봉사하는데 제 아내도 미국에서 한 20년 동안 교사 생활을 했던 사람인데 지금 그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게 학교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그 이유들 중에 저희 아이들이 이 과테말라의 새로운 생활에 적응하는데 가장 큰 버팀목이 돼 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선교사님이 사실은 한국에서 이제 청소년기를 우리 소년기를 지나면서 청소년기에 그 남미로 이민을 하시고 또 다시 미국에 오셔서 공부하시고 또 미국 뭐 이제 오래 사셨기 때문에 완전히 미국화 되셨고 다시 또 남미로 선교사로 또 이제 가셨는데 선교사님과 우리 사모님은 어떻게 그 적응하시는 거는 뭐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예, 저희 경우는 괜찮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좀 아까 그 30년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왔다 그랬지만 사실은 이제 1997년에 신대원 MD부를 마친 다음에 하나님께서 멕시코에 있는 신학교에서 한 1년 가르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1997년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 있었지만 중남미를 늘
갈 생각을 하고 준비하면서,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유일한 장남인데, 아버님이 이제 뇌졸중에 걸리신 다음에 아버님을 모시는 일 때문에 저희가 빨리 오지 못했죠. 그래서, 사실은 늘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왔고, 제 아내도 마찬가지고요. 처녀 때부터 선교를 생각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희는, 물론 아직도, 30년 생활한 다음에 여기서 언어를 물론 한다 하지만, 제 아내는 언어는 못합니다. 이제 여기 와서 배우고 있는데, 근데 그래도, 참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정말 와야 할 곳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셨다는 그런, 감사함을 가지고, 그렇게, 잘 적응하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 선교사님이 하시는 그 신학교 교수 사역과 또 다른 사역들이 있으실 텐데, 그 선교사님 그 지금 사역 내용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신학교에는 지금 중남미에서는 사실, 복음주의권 또는, 약간 진보적인 에큐메니컬이라든지, 그권에서, 신학대학과 신대원으로서는 가장 학생 수가 많은,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18개 국가에서, 온 유학생들, 여기 있는 학생들 다 합쳐서, 한 1,500명이 되는데. 굉장히 크군요. 네, 네. 예, 그 교수진들이 풀타임으로 가르치시는 분들이 한 50명이 되고요. 그리고 팔타임으로 강사로 섬기시는 분들이 또 한 15명에서 한 16명 되고요. 매 학기마다 한 90개 과목이, 이제 어퍼가 됩니다. 매 학기마다.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가르치는 과목은 교회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선교학,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그 문화인류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문화인류학, cultural anthropology를 이렇게 좀 가르쳤고요. 네. 그리고 그게 주된 사역이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 제가 사실 처음에 온 거는 2000년도에, 신학교에 와서, 제가 지금 가르치는 데는 초교파 신학인데, 복음주의. 2000년에 왔을 때는 이 근처에 있는 그 침례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르쳤던 제자들이나 지금 현재 가르치고 있는 신학교의 제자들의 교회들을 이렇게 방문해서, 그리고 이제, 도와주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역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그렇군요. 강의는 어떻게 해요? 영어로 하시나요? 아니면 스페니쉬로 하시나요? 예, 강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90개의 그 신학교에서 업소되는 모든 과목들이 다 스페인어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영어를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한두 과목에 영어 클래스가 업소되지만 모든 강의는 스페인어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과테말라가 기독교가 한 30%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과테말라의 교회 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현재 과테말라 안에, 교회 안에 어떤 이슈가 되는 문제들이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한 세 가지를 말씀드린다면요. 네. 처음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여기 역시 중남미에 사실은 과테말라만이 그런 게 아니라, 콜롬비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엘살바도르도 마찬가지인데, 미국의 그 큰 소위 말하는 그 오순절 계통 교회, 더 나아가서 사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런 모델을 제시했는데, 그런 큰 메가 철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과테말라만 하더라도 최근에 한 3만 명 되는 교회가 거의 대학교 수준의 그런 캠퍼스가 있는 교회를 이렇게 다시 재건축을 했고요. 이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이렇게 충진하고 있는데, 콜롬비아도 물론 마찬가지고, 엘살바도르, 모두들 스페인어를 사용하니까 비슷한 그런 패런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중남미의 모든 나라들이 이 심각한, 이런 빈부의 차가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인종적인 참 큰, 그 디비전이, 이런 나눠진, 그런 디비전으로 나눠진 나라들인데, 근데 이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큰 건물, 물론 그 자체를 잘못했다고 보지는 전혀 않습니다. 감사한 거죠. 감사하지만 그러나 교회가 좀 더 그 사회, 또 역사적인 그런 문제 가운데 특히 중남미의 오랜 대전 때문에 가난과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인 사회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마음껏 길거리를 걸어다니지 못하고 늘 불안해하고 이런 가운데 교회가 그 사회에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임팩트를 줘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 큰 교회들은 잘 감당을 하지 못하니 못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생각은 깊은 커미트먼트가 전혀 없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또 이제 작은 분소교단들은 힘이 약하고 그래서 이 신앙과 물론 저도 복음주의권의 선교사고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더 먼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지만 또 동시에 이 사회적인 이런 사회 정의도 부정이라든지 불이라든지 가난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복음적인 그 답이 제시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그래서 사회와 신앙과 이게 각각 따르는 그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교회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한데요. 여기도 80년대, 90년대 굉장히 빠른 교회 성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그러나 이제 여기도 이 성장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있는 그 신학자라든지 목회자라든지 전문가들의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참조하면 지금 여기도 이런 성장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어려운 대전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한 그런 전 세대가 있다면 성장의 그 걸음이 됐었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젊은 세대들은 그런 부모님들의 신앙이 전수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전에 그 캐톨릭 교회가 그러하듯이 그냥 그 너미널한 그런 멤버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님이 개신교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개신교인 그런 것들이 또 하나의 과테말라 교계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예, 거기도 뭐 여전히 그러니까 똑같이 그 성장의 문제와 차세대의 문제가 이제 같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 과테말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선교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저희보다 저 선교가 먼저 시작됐죠?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랑 비슷합니다. 그렇군요. 예, 여기 물론 천주교회와 스페인 사람들이 올 때부터 16세기 중반부터 1530년 이때부터 됐다고 할 수 있겠고 개신교는 이제 19세기 말에 루피노 바리오라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약간 진보적인 정치가였는데 이 사람이 그 캐톨릭에 너무 많은 이런 그 당시에 캐톨릭은 오늘 우리 한국에서 보는 사회정의를 외치고 그런 캐톨릭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부를 축적하고 독재자의 편에 섰고 이런 것들의 전횡을 봤었던 그 진보적인 그 정치가가 개신교 선교사를 받아들이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세기 말이니까 한 1890년대 일입니다. 그때부터 선교사들이 들어갔으니까 이제 한 120년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그런 일들 중에 그 선교사님이 지난번에 어디서 멘션을 좀 하셨는데 그 아주 귀감이 되는 그 선교사님 시울카 그 일가의 시울카 박사님이라는 분의 그 일가에 대한 좀 간증을 잠깐 어디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마 오늘 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듣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우리 그분에 대해서 잠깐 좀 한번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사실 이제 제가 가르치는 이 신학교가
어떤 분들이 배우셨냐면은 달라스에 있는 이 강의 설교로 유명한 척수인돌 목사님도 졸업한 달라스 신학교를 세운 그런 세대주의 분들이 배우신 학교입니다. 근데 굉장히 신앙이 보수적이시지만 이분들이 굉장히 천지 리더십을 키워낸 분들이시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평가하는데 처음에는 어쨌든 선교사들이 세운 신학교이기 때문에 선교사들이 미국 분들이 신학교 총장 일을 맡고 그랬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제 총장을 한 21년 동안 하셨던 바로 파블로, 영어로 한다면 폴 시울카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체코슬로바키아 계통의 이민자십니다. 이분의 조상들이. 근데 이분도 신학교에서 한 21년 동안 총장을 역임하셨었는데 꼭 이분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다 된 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이 신학교가 이제 정말 중남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고자 한다면은 현지화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이런 총장을 역임했었던 계속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놓고 이 현지 이 라틴 아메리카 분을 총장으로 이렇게 세우고 본인은 이제 평교수로 그래서 신약학을 가르치는 평교수를 내려오신 분입니다. 참 누가 내려가라고 총장을 사임하라고 프레셔를 준 것도 아닌데 스스로가 이렇게 내려놓으셔가지고 참 평소에 이 신학교의 이 현지 분들이 참 존경하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 이 신학교 사무실에 바로 건너편 앞방에 계신 분인데 그냥 그런 거로만 알고 있고 또 이 과테말라에서 태어나신 지금 연세가 이제 70이십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있었었는데 어느 날 우연하게 사무실에 돌아오는데 이분 방에 문도 열리고 그래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교수님이 당신의 집안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분의 아버님 때부터 순교가 시작이 됐는데 사실은 외조부가 되시는 그분 성함은 잠깐만요. 그분 성함은 잠깐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은 벌거스 집안이라고 합니다. 벌거스 일가인데 폴 벌거스라는 외할아버지가 지금 우리 북미에 있는 PCUSA 교단의 선교사로 1911년에 파송해가지고 과테말라에 오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23년 뒤에는 벌거스 선교사님의 셋째 딸 폴린이라는 따님이 셋째 따님인데 그 당시에 과테말라에 와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한 지 한 얼마 안 되는 젊은 에드워드 시울카라는 이분의 아버님이 되시죠. 결혼하셔가지고 또 이제 사역이 진행됐고요. 그래서 참 이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하려다가 도저히 더 대화를 진행 못할 정도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100년 동안 말없이 꾸준히 할아버지 때부터 그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참 재미있는 게 아버님이 바로 성경 번역회를 창설한 카메룬 타운센드와 친한 친구이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도 어렸을 때부터 타운센드 카메룬 선교사님과 부인 되시는 분, 첫째 부인이셨죠. 결국은 돌아가신 분인데 그리고 재혼하시는데 카메룬 타운센드 교수님이요. 그 부부들이 집에 늘 찾아오던 거가 기억난다는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 나중에 이제 아마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랄프 민터 박사도 10년 동안을 이 과테말라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분은 약간 형님뻘 되는 아저씨뻘 되는 분인데 미팅에서 선교사들 미팅에서 그렇게 아주 창의적이고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많이 꺼냈던 그런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20세기에 살아있는 선교 역사를 이분한테 듣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참 이분들의 헌신도
지금은 과테말라가 선교사님들이 편한 다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주택에서 다 지내고 있지만 이분들이 처음에 오셨을 때는 과테말라 시티에서 한 200km, 300km 떨어진 조랑말로 거의 8일, 10일 가야 되는 전기도 없고 수돗물 시설도 전혀 없는 시골 마을에서 사역을 하셨던, 그리고 그것도 자녀들이 또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모습을 보고 또 이분들도 스스로 이제 성실하게 됐고, 이런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나도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이 저를 보고 그런 헌신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이런 문명의 이런 이익을 전혀 받을 수 없는,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골에서 이렇게 잠깐 단기 선교로 한 1, 2주 왔다 가는 게 아니라 5년, 10년을 이렇게 자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 감사함이 들까? 이런 이분들의 헌신 때문에 사실 이분의 형제들도 다 선교에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분의 자녀들도 또 이 중남미에서, 그리고 큰 딸은 또 인도에서 선교를 하는 선교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참 저 역시 이런 이 중남미 과테말라의 개신교의 이런 성장의 뒤에는 이런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사람들이죠. 이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과테말라 개신교회가 앞으로도 개선돼야 될 게 많이 있고 완전하진 않지만 이런 성장이 가능하지 않았겠는가. 참 그런 뭐 짧은 말로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과 같이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면, 또 저희 아들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110년, 이제 110년, 그리고 각 개개인들이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린 시간을 바치게 된다면은 사실은 몇백 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참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유, 뭐 간단하게 시올카 선교사님 그 가문의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감동이 되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여러 나라 다니시면서 이제 급기야는 다시 중남미로 돌아가셔서 또 선교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선교사님도 참 귀감이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예. 선교사님 이제 끝으로 우리 선교사님 그 개인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 기도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스페인어로 사실은 좀 더 깊은 적응 정도만 아니라 이런 동일화가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 듭니다. 정말 이분들과 같은 그리고 또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시울카 선교사님 일가처럼 아직까지도 참 너무 편한 것들, 참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기꺼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 드린, 참 어떻게 보면 이런 바보 같은 헌신이 오늘 나에게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더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 저의 삶에 있기를 좀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 아내는 이제 저와는 달리 한 40년 미국 생활하다 온 사람인데 좀 더 스페인어 또 이곳 문화에 좀 더 적응하고 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듭니다. 언어와 문화. 그래서 그렇게 잘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큰 아들은 이제 11학년 마치고 이제 내년 12학년 되면서 미국에 이제 다시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도와 힘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선교사님 여러 가지로 그 남미에 대한 할트를 가지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에 따라서 지금 미국을 떠나셔서 그 남미에서 선교를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우리 남미의 영적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잘 양육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도 힘내시고요. 네. 우리 이제 끝으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동료 선교사님들에게 또 한번 격려의 말씀과 인사로 한번 마무리를 해 주시죠. 네. 네, 여보세요? 예. 네.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대부분은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인데, 제가 권면이나 드릴 말씀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있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제 경우는 사실은, 남미에서 어린 시절을 살다 왔기 때문에 조금 편하게 하는데, 한국에서 처음 오신 1세 선교사님들의 참 희생과 헌신을 보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사실 그분들의 헌신의 파운데이션 위에,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의 파운데이션 위에 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동료 그리고 또 후배 선교사들에게 얘기한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실 중남미보다 훨씬 잘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왔다는 그런 이유만으로 우리가 어떨 때는 이분들에게 가르칠 게 있는 것 같은 그런 우월감을 가질 때가 혹시 어떤 분들 경우에는 가끔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배울 게 더 많이 있겠죠. 그리고 또 선교가 사실 섬기러 온 거고, 또 제 멘토이신 또 어느 연세 드신 중국에서 선교하셨던 선교사님의 말씀으로는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정말 우리 중남미의 분들 상처가 많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분들과 같이 정말 하나가 돼서 이분들을 아름답게 숨기는 가운데 이분들이 성장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기뻐할 수 있는, 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우리 후배들 또 동역자들 선교사님들과 하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선교사님들의 정말 희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는 것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이 잘 안 됩니다. 네. 예, 잘해주셨습니다. 예, 하여튼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다시 또 모셔서 또 우리 가테말라 선교 소식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선교사들의 일생을 듣다 보면 참으로 어떤 때는 감동이 되고, 또 우리 현재 입장에서 우리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또 우리의 모범을 따라가야 되는 좌표도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우리 데니엘 최 선교사님, 과테말라에서 지금 선교사로 계시고, 미국에서도 또 교회 사역도 하시고 또 하시던 분이 이제는 다시 남미로 가셔서 선교사로 생활하시고, 또 과테말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계속 우리가 기도할 것은 이런 모든 현장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주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계속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샬롬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행에는 김정환 선교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